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두 가지 회사의 최대 주주로 등극되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리플이 과거부터 유착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아멕스 같은 경우도 이미 그 리플 페이먼트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미 거래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 대주주로서 정말 암호화폐를 쓰레기라고 본 거였으면 리플의 특허를 왜 냈으며 파트너십을 왜 맺었고 아멕스에서 그렇게 리플렛을 썼을까요? 본인은 뭐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돈이 걸린 행동은 뭐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문창훈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워렌 버핏이 암호화폐 쪽은 뭐 안 좋다, 자기는 투자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항상 하는데 네. 리플에는 또 간접적인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쓰레기다라고 말을 했던 이력이 있죠. 사실 워렌 버핏이 이제 올해까지만 일을 하고 내년에 은퇴를 또 선언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라든지 그들의 파트너십 또 어떤 행보를 보게 되면 XRP의 진가를 알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죠. 투자 지주사라고 이제 알려진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카드사로 잘 알려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라고도 불리우죠. 그 두 가지 회사의 최대 주주로 등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어떤 좀 경영권과 좀 이렇게 지분을 높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미 리플렛 거버넌스라고 해서 리플사랑 이미 파트너십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18년, 19년 이 3개년 동안 리플 원장을 인용해서 특허까지 만든 이력이 있어요. 그 정도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리플이 과거부터 유착 관계가 있었다. 네. 그리고 아멕스 같은 경우도 이미 국제 송금에서 거액 결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 네트워크, 그 리플 페이먼트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미 거래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뤄봤을 때 워렌 버핏이 대주주로서 정말 암호화폐를 쓰레기라고 본 거였으면 리플의 특허를 왜 냈으며 파트너십을 왜 맺었고 아멕스에서 그렇게 리플렛을 썼을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체를 말씀드려보면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이 기부한 하나의 자선단체가 있거든요. 약 46조 원 정도를 기부했고 얼마 전 6월 달에도 한 8조 원 정도 추가 기부했습니다. 어떤 재단이냐면 빌 게이츠 재단. 그러니까 풀네임으로는 빌스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거든요. 이제 그 자선단체가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단체고 이제 멜린다 게이츠는 빌 게이츠와 부부였다가 지금은 이제 이혼을 한 상태인데 그 재단에 이제 워렌 버핏이 굉장히 크게 투자를 했었고 그 재단을 통해서 지금 뭐 빈곤 문제라든지 금융 포용성에 지금 어떤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주겠다 그런 식의 하나의 재단이거든요. 근데 그 빌 게이츠 재단이 2017년서부터 금융 포용성 시대,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나 어떤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은행 계좌도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소외된 계층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금융망을 만들기 위해서 모자르프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 모자르프 재단의 목표 비전이 2030년까지 우리는 금융 포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하나의 원 솔루션, 금융에 대한 판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바로 기술력이 리플 네트워크, 리플사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습니다. 또 그 뒷배를 봤을 때 뭐 록펠러 재단이라든지 구글의 자금, 싱가포르의 통화청의 자금, UN 기구까지 다 달라붙어서 그 빌스 앤 멜린다 게이츠와 함께 모잘루프로서 지금 뭔가 금융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또 모잘루프가 리플사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하나의 금융과 금융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다리 브릿지 기술이 있는데 그 버전 4를 스위프트방에 작년 8월 기준 신청을 해서 이미 새로운 스위프트방에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유착 관계를 보면 이게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 재단에 투자했고 그들이 만들었던 모잘루프 재단이 지금 리플사랑 파트너십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레저 프로토콜 버전 4를 스위프트에 지금 새롭게 넣기 위해 신청했는데 승인까지 받았다고. 근데 또 리플 네트워크가 ISO 2002에 등록관리부로 또 탑재가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XRP에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라는 이런 결론치를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은 본인은 뭐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그 행동을 보면 말과 행동이 좀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왜냐면은 항상 말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돈이 걸린 행동은 뭐 거짓말할 수 맞습니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세력들, 뭐 네. 기득권들의 말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라, 그걸 네. 관찰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블랙록의 회장인 레리 핑크 회장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뭐 그거 폰지 사기다, 돈 세탁 지표다, 그리고 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불과 작년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그거 사기다 이렇게 네. 했는데 지금 갑자기 뭐 비트코인 담보로 하는 대출도 만들 거야, 스테이블코인 우리도 받아들일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그들의 말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대중들을 현혹시키고 대중들을 떨쳐내게끔 하는 하나의 미디어 수단이구나 이렇게 더더욱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음모론일 수 있지만 항상 그런 분들이 안 좋다고 하고 뒤로 자기들이 모은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걸로도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이 리플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뭐 거대 그런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나 집단들한테는 지금 어쨌든 좀 선택이 된 그런 코인이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스텔라 루멘도 어쨌든 스위프트망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투자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리플과 이건 또 뭐가 다른 건가요? 스텔라 루멘이요. 네. 스텔라 루멘은 일단은 리플과 뿌리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플의 초기 개발자가 3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데이비드 슈워츠가 지금 현재 리플의 CTO고 두 번째가 제드 맥켈럽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이 아서 브리또라는 사람인데 이 두 번째 제드 맥켈럽이라는 사람이 리플을 이제 공동 창립하고 개발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2014년도에 리플사를 떠나서 스텔라 개발 재단을 만듭니다. 네. 거기는 비영리 재단이에요. 제드 맥켈럽이라고 하는 이 개발자는 좀 사회주의적 그런 성격이 강해가지고 비영리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리플사가 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만든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은 코드 베이스를 가져와서 이제 하드포크했다라고 하거든요.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메커니즘 자체가 비슷합니다.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도매용 CBDC, 약간 기관들이 쓸 때 브릿지 커런시로 쓰인다면 이 스텔라 루멘은 리플보다 수수료가 10분의 1 더 저렴해요. 속도는 둘 다 엄청 빠르고 그리고 둘 다 ISO 20022라고 하는 하나의 국제 메시지 표준을 준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XRP는 도매, 스텔라는 소매, 개인 이렇게 나눠져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집단 모두 리플사랑 스텔라 개발재단 이 두 집단 모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미 파트너십까지 맺고 인정하고 상까지 받았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하나의 암호화폐 재단들이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금융 피라미드를 봤을 때 IMF와 월드뱅크 위에 국제결제은행 이제 자기자본 비율 결정해주는 데 있잖아요. 스위스 바젤에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핀테크 보고서를 보면 국경 간 결제를 바꾸기 위한 스위프트망 자체를 혁신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도매와 소매로 나눠가지고 꾸준하게 인용하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정말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앞으로 CBDC 세상에서는 많이 활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힌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스텔라 루멘도 리플과 마찬가지로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하나만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뭐 투자의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지만 리플의 차트와 스텔라 루멘의 차트를 딱 양옆에서 놓고 헤드 투 헤드로 보면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관계수가 많게 가면 90%까지도 가거든요. 거의 판박이 수준이에요. 리플이 먼저 가면 스텔라 루멘 뒤따라 따라가고요. 또 지금은 스텔라 루멘이 좀 치고 달려가고 있는데 스텔라 루멘이 치고 달리면 결국 후행성으로 리플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매우 유사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님들이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같이 투자하세요. 둘이 병렬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냥 코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맞습니다. 비전이 궤를 같이 한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같이 투자하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리플 위주로 하세요? 뭐 비중이 좀 다르세요? 네, 어떻게 저는 하세요? 비중이 좀 다르고요. 네. 둘 다 투자하고 있긴 한데 XRP에 조금 더 비중이 더 치우쳐져 있어요.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XRP는 스텔라 루멘이 안 가지고 있는 다른 쪽에 어떤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 채택이 워낙 캐파가 크다 보니까 소매 결제용은 뭐 스텔라 루멘뿐만 아니라 많은 스테이블 코인 위에서 또 주조가 돼가지고 쓰일 수 있겠지만 기관들, 도매, 레거시 금융에서 채택될 수 있는 게 또 XRP다 보니까 그 부분의 캐파를 생각한다면 저는 XRP가 조금 더 미래 비전이 밝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네.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XRP가 좀 더 많습니다. 어쨌든 뭐 큰 금액대가 움직일 때는 리플이 쓰이니까 이래나 저래나 이제 어떤 사용 금액의 기준으로 봐도 좀 리플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정도. 네.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스텔라 루멘은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소송이나 이런 문제 아니면 뭐 현물 ETF 이런 거에서는 아직은 리플보다는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소송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기소를 당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사실상 뭐 작년 재작년 과정에서 SEC가 뭐 바이낸스 소송, 네. 뭐 코인베이스 소송, 그러니까 그 거래소들한테 소송을 걸면서 너희 지금 이런 코인들 증권인데 팔았기 때문에 벌금이야, 너희 소송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 네. 태클을 걸어놨거든요. 거기 안에 스텔라 루멘도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스텔라 루멘도 완전히 법적 명확성을 완전히 가져오려면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 이제 그 법안 자체가 암호화폐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이게 네. 이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확실하게 정해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법안이거든요. 최근에 하원에서는 통과했는데 지금 상원에서는 지금 아직 초안 정도 나온 단계예요. 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올해 3분기 안에 상원에서도 통과하고 이제 트럼프의 서명까지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클래리티 법안 있잖아요. 그게 통과가 되는 시점 자체가 이제 알트 시즌이 진짜 시작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뭐 증권으로는 안 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SEC 이런 데서 이제 소송 걸 건덕지도 없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날개를 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실질적인 뭔가 뭐 바뀌는 게 없더라도 그냥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그냥 소위 말하는 이걸 건수 잡아서 투자를 막 하러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이제 기관들이 이제 이런 코인들을 더욱더 매집하기 시작하겠죠. 미래 비전에 봤을 때 더 쓰일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네. 그리고 결국에는 스텔라 루멘도 현물 ETF가 나올 거라고 봐요. 이 리플 XRP도 이제 뭐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1분기에는 이제 블랙록 신청 이후에 완전히 승인되겠지만 그 뒤에 이제 후행성으로 저는 스텔라 루멘도 반드시 승인은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암호화폐 투자하기 전에 꼭 아셨으면 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또 약간 이 질문과는 별개의 얘기인데, 우리가 항상 뭐 CM이나 CBOE나 뭐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와 이런 거래소에서 파생 상품들을 많이 팔잖아요. 네. 사실상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은 어떤 파생 상품, 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팔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사실 그들의 목표잖아요. 나스닥 지표도 마찬가지고, 뭐 뉴욕 증권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버전의 크립토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기관이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최대 신탁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현물 ETF를 막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위에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뒷배를 알면서 그들이 포용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어떤 거고 그들이 ETF를 준비하는 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 뒷배에 나스닥이 들어가 있고 또 손정희를 필두로 한 소프트뱅크가 투자했었고 구글이 초기 자금을 또 댔었고 또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GIC가 또 굉장히 2015년, 16년부터 투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나스닥이 지금까지 전통금융이었다면 이제는 그레이스케일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이제 크립토 인덱스가 또 엄청 많이 나오겠구나. 근데 그 기준점을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에 어떤 품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에 뭐 이렇게 여러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뭐 소위 말하는 그레이스케일 같은 또 지수가 하나 뭐 나온다. 그렇죠. 나스닥 지수처럼. 그렇죠. 그런 게 코인계의 충분히 나올 수 나스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코인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높은 확률로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나요? 당연히 XRP와 스텔라 루멘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들어가 있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뭐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신청한 그런 ETF 상품군들, 뭐 솔라나라든지, 네. 뭐 체인링크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도 다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또 근데 시가총액이 높아요. 다 네. 메이저급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관들이 설계한 암호화폐 판에서 이런 종목에 대한 대장격들을 미리미리 선점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 점점 느껴지는 게 이제는 제도권 편입이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알트코인들도 좀 교통정리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런데 코인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다들 뭔가 자기의 기능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의 수순으로 갈까요? 아니면 아직은 뭐 그런 건 아니고 아직은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이 진짜 말 그대로 뭐 스테이블 코인의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됐죠. 이제 네.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찍을 때 미국 단기 국채라든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이죠. 저는 이제 올해와 내년을 기준으로 대표님이 말씀 주신 전자의 경우죠.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코인들이 아마 속출하게 될 거다. 그래서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말한 것처럼 암호화폐 지금 약 2만 개 가량 있거든요. 네. 거기서 99% 이상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디지털 커런시 그룹 산하에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뭐 블랙록, 뭐 21 쉐어즈, 위즈덤 트리, 프랭클린 템플턴 그런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해 놓은 ETF 상품군들, 그런 네. 코인들, 그런 코인들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좀 가치 투자와 사이클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제도권 쪽에서 선택받는 것들이 정말 극소수일 거고 반대로 뭐 99.99%들은 선택을 못 받을 텐데 지금 또 알트코인 투자판을 뭐 보면은 그런 선택 안 받은 코인들 투자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엄청 그냥 뭐 많죠. 정말 잡중에 잡. 네, 잡코인. 그런 네. 코인들 투자해서 뭐 몇 배 벌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은데 그런 투자 자체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 뭐 그런 거에서 기회가 있으니까 뭐 소액을 투자해봐라.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웬만하면 안 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이제 가끔씩 업비트 창 보면은 반짝반짝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40% 뭐 네, 올라가요. 뭐 100%도 네. 넘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거 잘못 탔다가 진짜 한 번에 골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공부하시는데 전화번호 띄워놓고서는 우리가 리딩방을 들어와라. 우리가 종목을 찝어주고 원금 보장해주겠다. 네. 한 달에 10% 무조건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유인하는 그런 유튜버분도 진짜 많거든요. 네. 요즘에 그 리딩방 사건 사고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불장이 오면 올수록 그런 사건 사고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돈 많이 벌고 싶고 빨리 벌고 싶은 건 알겠지만 뭐 리스크가 없는 투자법이 있다면 굳이 본인이 하지 왜 남한테 알려주겠어요. 네, 그런 거 웬만하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선물 단타 매매 거래도 본인이 만약에 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운영하신다라고 하시면 차트 볼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위험성에 노출돼 있거든요. 본인이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차트 공부를 하지 못하신다면 그냥 선물이 아닌 현물을 천천히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아까 뭐 물론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뭐 5년에 100배 간다고 하지만 5년에 5배만 가도 사실 투자할 만한 거거든요. 물론이죠. 5년에 5배만으로도 충분한데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막 맞습니다. 5일에 막 10배 가는 거를 원하시다 보니까 또 반대로 그렇게 큰 돈을 날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자체는 좀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